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일한 지 올해로 7년째네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복사기 앞에서 쩔쩔매던 신입이었는데 이제는 후배들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는 위치가 됐죠. 쉬는 날이면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아직도 가끔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필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이제 남탓만 하기보다는 다시는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단단히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끝으로 과거의 악연으로 인한 상처를 털어내고 앞만 보며 달려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럼 모든 사건이 시작된 남편과의 만남부터 털어놔 보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친구가 결혼했는데 신혼집 집들이에 초대받게 됐죠. 원래 사람 많은 자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친한 친구라 거절하지 못하고 참석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니 작은 아파트에 열댓 명이 오글오글 모여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서 과일이나 깎고 있었는데 친구 남편이 한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소개해 주더라고요. 은서가, 얘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이성우. 중소기업 다니는 성실한 녀석이야. 말이 좀 없긴 한데 사람은 괜찮거든? 인사해. 남자는 고개만 살짝 숙이면서 인사하고 집들이 내내 크게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슬쩍 그릇을 치워주고 음식이 떨어지면 냉장고에서 꺼내놓곤 했죠. 아무도 안 시키는데 혼자 알아서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구가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수가, 그날 우리 집에서 본 성호 씨 기억하지? 그 남자가 네 번호 물어보던데 알려줘도 되니? 너도 봤지만 사람이 생색내지도 않으면서 다정한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하다 그러라고 했고 그 뒤로 남자와 연락하며 지내게 됐어요. 첫 데이트 장소는 소박한 국밥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게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더군요. 남자는 중소기업 입사 3년차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고 야근도 거의 없고 만족한다고 했죠. 큰 돈 버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내실이 있어서 꾸준히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도 평소에 화려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편이라 남자의 편안한 분위기도 좋았고 크게 야심을 가진 게 아니라는 점도 안심이 됐죠. 주변에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아오던 터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없고 조용한 그 남자가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다 결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남자가 주는 특유의 안정감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란하고 불꽃 튀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다정한 그 사람이면 평범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빌라였는데 집안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고 여기저기서 안주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버선발로 달려나오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천천히 뜯어보시더니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어머나 예쁘네. 우리 성우가 눈이 높더니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골라왔나? 민망한 말씀이었지만 반갑게 맞아주시니 마음은 따뜻해지더군요. 옆에서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 사람 앞에 두고 너무 그러지 마. 부담스럽잖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답하셨어요. 아이 부담은 무슨 이쁜 며느리감 보고 기분 좋으니 하는 말이지. 이쁜 애를 이쁘다고 칭찬도 못하냐? 어서 들어와라 어서. 그러고는 기분 좋은 얼굴로 웃으며 밥상을 차려주셨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접받아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까지 잔치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것만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연신 제 앞에 반찬을 놓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맛에 맞을진 모르겠지만 많이 먹어라. 아이 근데 우리 은숙이 너무 마른 거 아니니? 그 우리 은숙이라는 말 한마디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얼굴로 바라보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밥상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며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내가 네 사정 다 들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시울까지 붉히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이고 그랬구나. 어린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으로 내가 친정엄마 역할까지 다 해주마. 시어머니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엄마라고 생각해. 나도 딸이 없어서 며느리랑 모녀처럼 사는 게 꿈이었거든. 알겠지?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너무나 오랜 그리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니 감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라는 그 마법 같은 단어는 제가 가슴에 거르든 빗장을 풀고 시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서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제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자 시어머니가 등을 토닥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아라. 이제 이 엄마만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고 남편이 이런 저와 시어머니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성우 씨,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 같아. 너무 감사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항상 그렇듯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걱정하고 계시던 아버지에게 화난 얼굴로 말씀드렸어요. 아빠,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셔. 나한테 친정엄마 역할까지 다 해주시겠다면서 손까지 잡아주시는 거 있지? 그러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시던 아빠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그래, 정말 다행이다. 혹시나 친정엄마 없이 자랐다고 꼬투리 잡으시면 어쩌나.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르는데. 그날 밤 아빠도 저도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에 꽃길만 이어질 거라고 자신했으니까요. 그렇게 꿈에 부풀어 결혼식을 치른 지 한 달쯤 됐을 때 어머니가 시댁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은수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죠. 네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넌 아직 모르겠지만 이 살림이란 게 말이야. 돈 관리가 반이다. 나도 수십 년 살림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데 신혼 때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20년 뒤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말씀에 제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아이 솔직히 네가 아직 어리고 엄마가 안 계시니 똑똑하게 살림 키워나가는 걸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것 같거든? 그렇다고 성우한테 맡기기엔 불안한 점이 한둘이 아니지. 이 남자들은 기분에 따라 흥청망청 낭비해서 절대 돈을 맡기면 안 돼. 그래서 성우 월급도 내가 관리하는 거 아니니.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사치하거나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축 말고는 따로 돈 관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계획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해서 돈을 불려볼 경험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우 월급 관리해준 것처럼 네 것도 맡아주마. 너 월급 꽤 받는다고 하던데 이번 달부터 거기서 기본적인 생활비만 빼고 다 보내거라. 내가 성우 월급이랑 합쳐서 전부 적금 들어줄게.
은행이며 증권사며 다 돌아다니면서 금리 제일 좋고 안전한 상품으로 골라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몇 년만 꾸준히 모으면 금방 24평 아파트 하나 마련할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야. 신혼집 전세금도 내가 그렇게 성우 월급으로 모아서 마련해 준 거 아니니? 말씀이 무척 논리적이었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라 선뜻 대답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좀 망설이는 것 같아 보이자 어머님이 또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힘들게 일해서 번 돈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 사람은 손에 돈이 있으면 괜히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고 그러는 거야. 젊을 때 아껴야 나중에 애 낳아도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킬 수 있지. 요즘은 부모 경제력이 애 성적을 좌우한다고 하잖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른 말씀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죠. 아이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엄마만 믿어. 그날부터 저는 월급으로 받은 350만 원 중 150만 원만 제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 200만 원을 전부 시어머니 계좌로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다고 하셔서 결정한 일인데 직접 살아보니 정말 빠듯한 금액이었어요. 두 사람 점심값, 교통비, 핸드폰비, 각종 공과금과 식비, 갑자기 생기는 경조사비까지 다 충당하다 보면 월말에는 통장에 10,000원도 안 남을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혼하곤 새 옷을 사본 적도 거의 없고 화장품도 최소한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만 샀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은근히 커피값을 걱정하게 되니 약속도 꺼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저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젊을 때 아끼면 나중에 제 또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불안한 순간이 찾아오긴 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와 점심을 먹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언니가 대뜸 이런 말을 묻더라고요. 은수가, 너 적금 얼마나 모았어? 저는 씩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다 관리해 주시잖아요. 제 월급에서 생활비만 빼고 남편 월급이랑 전부 다 어머님 드려요. 금리 좋은 적금 골라서 든다고 하셔서 애도 그 적금 다 끝나면 집 사고 나으려고요. 한데 그 말을 들은 언니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야, 그래도 가끔 확인은 해봐야지.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네가 번 돈이잖아. 하지만 전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이 원래 엄청 꼼꼼하시거든요. 은행이랑 금융기관 다 돌아다녀서 제일 금리 높은 상품으로 가입했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언니가 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퇴근하면서 자꾸 저를 바라보던 그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말은 안 했지만 좀 한심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슬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그래도 우리가 2년이나 뼈 빠지게 번 돈인데 얼마나 됐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안 먹고 안 쓰고 다 보냈으니 아마 꽤 모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저녁 시댁에 들려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님, 저희 적금 잘 모이고 있죠? 얼마나 모였나 궁금한데 통장 한번 볼 수 있어요? 헌데 늘 웃는 얼굴이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살짝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분명히 딱딱하게 굳은 것 같았어요. 입꼬리도 내려가고 눈빛도 달라지셨죠. 그러다 이내 섭섭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순간 제가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눈시울까지 살짝 붉어지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은수가, 혹시 너 엄마를 못 믿는 거니?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내가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했는데 넌 아직 내가 남 같은가 보구나. 나를 진짜 친엄마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건 안 물어봤을 텐데. 그 말씀에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 어쩔 줄 모르며 버벅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친정엄마 얘기가 나온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끝이 흐렸고 대화는 거기서 끝나버렸죠. 잠시 후 혼자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괜히 남 얘기만 듣고 어머니를 서운하게 해드렸나 봐. 친정엄마처럼 챙겨주신다던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 섭섭해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어머님을 믿자. 다시는 이런 말씀 드려서 마음 상하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저렇게 마음 좋은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다고. 하지만 결혼 3년 차 또 한 번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수가, 내가 네 얘기 듣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돈 맡기는 거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사실 우리 사촌 언니도 시댁이랑 돈 문제가 좀 얽혀서 파혼했거든?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 월급 모아준다고 가져가서 그 돈으로 큰아들 장가 보내고 둘째 결혼할 땐 땡전 한 푼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래. 어머나, 정말? 그래. 부모라고 믿고 맡긴 건데 얼마나 배신감 들었겠니? 남자가 자기 부모 안 보고 살겠다고 매달렸는데 우리 사촌 언니가 그런 시어머니랑 얼굴 보고 살 자신 없다고 파혼했잖아. 저는 살짝 고민이 됐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럴 걱정 없어. 성우 씨한테도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텐 우리뿐인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속으론 걱정이 됐는지 그 말이 며칠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여쭤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통장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넣어두셨는지 물어만 보자고 다짐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은행 금리가 좀 올랐다던데 적금 어디에 들어있는지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관리사무소 일 때문에 은행분들을 좀 만나는데 더 좋은 금리가 있을 수도 있고. 헌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이번엔 그냥 서운함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대놓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얘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네가 돈 관리할 줄이나 알아? 금리 비교는 무슨?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 내가 그깟 돈 떼먹을 것 같냐? 저는 깜짝 놀라서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이마에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노려보더니 씩씩거리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발품 팔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일 좋은 상품으로 골라 넣은 거야. 지금 괜히 건드리면 이자만 손해라고. 제발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일하느라 바쁜 애들 신경 쓰지 말라고 알아서 하는 건데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구나. 어찌나 노여워하시는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와 은행 이름도 상품명도 전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물으면 이번엔 다시는 얼굴 마주하기 힘들 정도로 난감한 상황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또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결혼 4년 차가 되니 주변에서 내 집 마련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죠. 관리사무소 동료가 들뜬 표정으로 은근히 자랑하더라고요. 나 드디어 결혼 3년 만에 자가 마련하잖아. 벌써 가계약금 걸었고 이번 주말에 집주인 만나서 정식 계약하기로 했어. 아, 나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지.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슬쩍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4년이면 1억 가까운 금액이잖아. 거기다 성우씨 월급은 그대로 다 보냈으니까 합하면 2억 5천은 훌쩍 넘을 거고. 지금 신혼집 전세 보증금까지 보태면 대출 받아서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저는 들뜬 마음을 안고 시댁에 들러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이제 저희 돈이 꽤 모였을 것 같은데 천천히 집 좀 알아봐도 될까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구석구석 다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이번엔 화를 내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런 말씀을 꺼내셨죠. 은수가, 너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요즘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적금 열심히 넣고 있지만 집 살 정도는 아니야. 급하다고 아무 집이나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 괜찮은 집 사려면 아직 한참 더 모아야 하니까 자꾸 들썩거리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봐. 때가 되면 엄마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 뭐 이왕이면 좋은 집을 사야 나중에 오르기도 많이 오르고 팔기도 좋겠지. 딱 1년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매번 돈에 관해 물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지만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통장을 보여주신 적이 없고 더는 그 얘기를 길게 나누려고 하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매번 시어머니를 믿고 더 기다리자며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저에게 친정엄마 같은 시부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니 그 약속을 믿기로 한 겁니다. 그 상태로 또 1년이 지나 결혼한 지도 5년 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늦은 저녁,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는데 우편함에 뭔가 하얀 봉투가 끼워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과금 고지서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뜯어봤어요. 그런데 그 봉투 안에 든 건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은행에서 온 대출 독촉장이었죠.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자그마치 8천만 원이었어요. 그 대출의 상환 기간이 지나 독촉장이 온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봉투 겉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주소도 이름도 틀림없이 남편에게 온 게 분명했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현관 앞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더군요. 8천만 원이라니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큰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거지?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을 걸어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1시간이 넘게 남편만 기다렸네요. 그날따라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고 제 마음의 조바심도 커져만 갔죠. 한참 뒤 현관문이 열리고 평소처럼 들어온 남편이 구두를 벗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지금 온 거야? 밥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투로 묻더군요. 저는 남편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독촉장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밥이 문제야? 말해봐, 이게 뭐야? 남편이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곧 태어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뭐 신종 사기 아니야? 요즘 워낙 다양한 사기가 많으니까 함부로 다 믿으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정말 사기라면 얼른 알아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독촉장에 적힌 남편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까지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네요. 상우씨, 이 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든 게 정확히 맞는 거 아니야? 주민번호도 다 맞는데? 그제야 남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태어난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듯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눈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입술만 달싹거리더군요. 거실에는 곧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망을 걸고 간절하게 물었어요. 성우 씨,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이 돈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제 절망적인 목소리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더군요. 도박이야. 뭐? 도박? 인터넷 도박. 처음에는 정말 소액으로 시작했어. 회사 사람이 재미로 해보라고 알려줘서 한두 번 해봤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 있었어. 처음에 돈이 좀 되길래 좀 더 크게 걸었다가 잃고 이런 거 되찾으려고 또 걸고 그러다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도박이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말도 안 돼. 도대체 언제부터야? 그게 한 2년 전쯤. 뭐라고? 2년이나? 아니, 당신 내가 아는 그 남자가 맞는 거야? 성실하게 안정적으로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던 사람이 갑자기 도박이라니?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이상함을 눈치챈 적이 없었어요. 여전히 제 눈에는 성실하고 조용한, 평생 사고 한번 일으키지 않을 사람으로만 보였죠. 그런 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은수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하는 게 좋겠어. 놀라지 마. 저는 가슴이 철렁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뭘 놀라지 마. 이것보다 더 놀랄 일이 남았다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더 깊이 숙이더니 목소리도 개미처럼 작아졌어요. 그게 나 회사 그만뒀어. 뭐? 회사를 그만둬? 언제? 한 6개월 정도 됐어. 도박 때문에 도저히 제대로 일에 집중이 안 됐어. 당신한테는 회사에 간다고 했는데 자꾸 도박이 눈에 아른거려서 출근하는 대신 PC방에 가서 계속했지. 그러느라 회사를 자꾸 빠지니까 결국 권고사직 당했어. 6개월이라니. 반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남편이 저를 속이고 계속 출근하는 척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와이셔츠를 차려입고 회사에 간다며 실은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눈앞이 깜깜하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남편이 도박 빚을 8천만 원이나 지고 해고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그 모든 사실을 저 혼자만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와보니 엄청난 사고를 쳐놓고도 남편은 속편하게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천장을 바라보며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8천만 원이라니. 지금 우리 생활비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어쩔 수 없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어머니는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상황이 달라졌으니 적금을 깨서라도 빚부터 정리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모아두신 돈이 있으니까 해결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도 모르게 넋이 나가 있다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전화로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 직접 얼굴을 보고 설명해 드리려고 했죠. 저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았습니다. 헌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성호 씨가 도박을 했어요. 빚이 8천만 원이나 되는데 회사에서도 잘렸나 봐요. 죄송한데 어머니가 그동안 적금 넣어두신 거요. 그거라도 깨서 빚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펄쩍 뛰며 놀라셨어요. 뭐? 도박이라니 성호가?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소리치셨죠.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도박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뭐가 잘못된 거겠지? 저도 그랬는데 다 사실이에요. 성호 씨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2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서 회사도 밥 먹듯이 빠지다 결국 그만뒀더라고요. 저한테는 출근하는 척 눈속임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절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은수가, 사실 그 돈은 성호가 사업한다고 다 가져갔다. 나도 절대 내주려고 한 건 아닌데 아들이 몇 번이나 찾아와서 종잣돈이 필요하다고 우는데 도저히 모르는 척할 수가 없더라.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네? 사업이라뇨?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너도 애 회사 그만둔 거 들었다면서. 성호가 차마 너한테 말을 못하고 고민한 모양이더라. 그러다 사업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돈벌이를 해보겠다고 한 거지. 아들이 사정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모르는 척할 수 있겠니? 뭐라고요? 아니, 저한텐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분명히 저도 같이 모은 돈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호 씨는 사업이 아니라 도박을 했다잖아요. 사업한다고 돈을 가져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기겁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녀석이 나한테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을 도박으로 날린 것 같다. 이를 어쩌면 좋니? 어머니, 그럼 제 돈도 결국 상호씨 도박 빚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그래. 나도 피해자다. 어쩔 수 없는 게 자식이라고 살아보겠다고 찾아온 아들을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니?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어머니를 달래거나 위로해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5년간 오로지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으니 제정신일 리가 없죠. 시어머니는 계속 본인도 피해자라며 아들이 도박한 줄은 까맣게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남편에게 줬다고 하셨으니 남편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거부터 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서둘러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8천만 원이라는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위기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아니, 오히려 저한테 들켜서 속이 후련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회사에 가는 척 속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는 남편 앞에 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상우씨, 나 어머니한테 다녀오는 길이야. 남편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래? 왜? 어머니한테 적금 깨서 빚 갚자고 말씀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 성호씨가 사업한다고 가져갔다면서. 아무래도 그 돈으로 도박을 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 이게 다 사실이야? 헌데 그런 제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한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대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허공에 대고 헛웃음을 내뱉으며 말했어요. 뭐? 엄마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내가 사업하겠다고 돈 가져가서 도박으로 날렸다고? 그래. 아들이 살아보겠다고 부탁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이번엔 남편이 아예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참 금방 밝혀질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은수가 엄마 나한테 돈 준 적 없어. 저는 화들짝 놀라 되물었어요. 뭐?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래. 그 돈 받았으면 내가 왜 8천이나 되는 빚을 하나도 못 갚았겠냐? 엄만 나한테 한 푼도 안 줬어. 아니, 줄 돈이 없었겠지? 머릿속이 뒤엉키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남편한테 돈을 다 줬다고 하셨는데 정작 남편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호씨, 그게 무슨 소리야? 줄 돈이 없다니. 우리가 월급 다 보내드렸는데 왜 돈이 없어? 남편은 또다시 코웃음을 치더니
깜짝 놀랄 말을 털어놨습니다. 은수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다 말할게. 엄마가 네 돈을 적금에 넣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돈은 엄마가 다 쓴 거야. 다 쓰다니? 어디다? 엄마가 지금까지 뭐로 살아왔을지 생각 안 해봤어? 돈도 안 버는 분이 개모임에 매달 큰 돈을 넣고 성당에서 헌금도 남들 두세 배는 내셔. 친구들이랑 1년에 서너 번씩 여행도 다니시잖아. 동남아, 일본, 제주도, 지난달에도 부산 갔다 왔잖아. 그게 다 무슨 돈으로 하는 것 같아?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의자를 잡고 겨우 버티며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 우리가 들인 돈이라는 거야? 그래. 솔직히 난 최근에 엄마한테 제대로 돈 보낸 적 없으니 그냥 네 돈이라고 봐야지. 그걸 다 알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가 우리 돈 불려주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았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이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분이야. 난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와서 엄마를 너무 잘 알아. 엄마한테 반항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게 편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아내의 돈을 가로채서 마음대로 쓰는 걸 알면서도 일이 커질까봐 귀찮고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5년 동안이나요. 제가 번 돈을 멀쩡히 시어머니의 사치와 낭비에 보태주면서 정작 저는 매달 150만 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를 악물었던 겁니다. 성우 씨,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알아, 미안하게 생각하고. 도박빚은 진짜 나도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솔직히 엄마가 우리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거 알면 네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어떻게든 내가 큰 돈을 만들어서 네가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싶었어. 뭐야? 내가 힘들여 번 돈은 어머니가 마음대로 쓰시고 당신은 도박으로 돈을 벌어 그 돈인 척 거짓말하려고 했다는 거야? 내가 오죽 걱정되면 그랬겠어? 나도 속이 편하진 않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거짓 없이 함께하겠다던 남편은 도박에 빠져 저 몰래 거액의 빚을 졌고 자신을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라던 시어머니는 제 돈을 마음대로 쓰며 뒤통수를 쳤어요. 그제야 제가 시어머니에게 적금에 관해 물어보면 화를 내고 한숨을 쉬면서 통장을 절대 보여주지 않으셨던 이유도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줄 통장이 없었던 거죠. 제가 매달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은 적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갯돈이 되고 성당 헌금이 되고 친구들과의 해외 여행비가 됐던 겁니다. 어머님이 동남아에서 망고 드실 때 저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웠고 어머님이 일본 온천에서 쉬실 때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야근하고 있었어요. 5년간 1억 가까운 돈이 그렇게 사라진 겁니다. 도저히 더는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갈며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통보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하신 거예요? 성호 씨한테 돈 주신 적 없다면서요? 그냥 저 빨리 돌려보내려고 막 둘러대신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억장이 무너진 저는 마구 눈물을 흘리며 외쳤네요. 저 억울해서 이렇게 못 살아요. 이혼할 거예요. 그 순간 인자한 척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있던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겠다는 저에게 갑자기 길길이 화를 내며 소리치셨어요. 야, 네가 오죽 남편 관리를 못했으면 남자가 도박에 빠져? 남편이 바깥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산 게 무슨 자랑이라고 감히 이혼한다는 거야? 너희 갈라서면 내가 창피해서 성당에는 어떻게 나가고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체면 때문에 저한테 다 참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너도 이혼해봤자 뭐 좋을 게 있을 것 같아? 지금 나가면 위자료 한 판 건질 수 있을 것 같냐? 그 순간 신락같이 남아있던 미련마저 모두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더는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구나. 엄마로 여기라던 말도 전부 돈을 가로채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야. 내 외로운 마음에 파고들어 거머리처럼 들러붙을 생각만 한 거야. 그렇다면 난 이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해. 5년간 번 돈은 뜯겼지만 앞으로 버는 돈은 지켜야 하니까. 이혼을 결심한 건 순간이었지만 실제로 이혼하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만나야 했어요. 관리사무소 언니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소개해줬고 저는 퇴근 후 곧장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그간의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놨어요. 5년간 매달 200만 원씩 시어머니에게 보냈다는 것, 남편이 도박으로 8천만 원 빚을 졌다는 것, 시어머니가 적금은커녕 그 돈을 전부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는 것까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컴퓨터로 재산 사항을 조회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쪽에서 재산분할을 받긴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저희 신혼집이 있잖아요. 전세긴 하지만 남편이 벌어서 모은 적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 건데 그것도 확인해보니 계약을 시어머니 명의로 진행하셨네요. 현재 남편 명의로는 차량도 없고 예적금 하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시어머니가 이혼 사유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간 송금한 돈을 되찾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 되실 겁니다.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아들의 돈을 맡아준다며 모은 돈으로 얻은 전세마저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던 거예요. 신혼집은 남편이 알아서 한다는 말에 당연히 남편 이름으로 계약됐을 거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모든 재산을 전부 자기 이름으로만 유지했던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소송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이 잘 풀려서 몇 푼 받는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소송 비용도 부담돼. 이겨봐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일에 돈을 쏟아부을 여유는 없어. 머리로는 억울해서라도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도 부담이고 이겨도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다니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 집구석과 인연을 끊고 싶은데 지루하게 소송하며 얼굴 봐야 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단을 내렸죠. 그래, 내가 멍청해서 5년간 번 돈은 뜯긴 건 인정하자. 하지만 앞으로 버는 돈은 반드시 지킬 거야. 인생 공부 대차게 했다고 생각하고 다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어차피 빚밖에 없는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고 그럼에도 소송에 매달려서 몇 년을 더 엮여 사느니 깨끗하게 끊어내고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길게 봐서는 그 집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승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가능한 한 짧게 이혼 의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펄쩍 뛰셔도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어쩔 수 없으실 테니까요. 상호씨, 나 이혼할 거야. 어차피 당신 이름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다며?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필요 없어.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자. 가능한 한 빨리. 저는 당연히 남편이 끈질기게 매달리며 저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좋아, 알겠어. 제가 꺼낸 말이지만 좀 놀랐습니다. 남편이 반대하거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거나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이혼서를 준비하면 도장 찍을게. 순간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쉽게 수락하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나? 하지만 곰곰이 따져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위자료도 포기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합의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더니 남편이 덤덤한 얼굴로 내용을 대충 살펴본 뒤 바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혀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의아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냈죠. 숙려기간 1개월이 남아있지만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해 남편과 저는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이상하게 그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배신감과 울분까지 모두 그 사람이 씻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가장 큰 복수는 다 잊어주는 거라고 했어. 오늘 이 순간부터 전부 깨끗하게 잊어주겠어. 이혼이 성립된 그날 저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제 방을 그대로 놔두고 계셨어요. 제가 쓰던 침대도 책상도 화장대도 그대로였죠. 그 방으로 돌아가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힘든 여행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5년간의 짐은 옷가지 몇 벌과 책, 운동화 2켤레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5년을 살았는데 짐이 고작 여행 가방 2개가 끝이라니 씁쓸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난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야. 값진 교육을 받고 나온 거지. 내 손에 쥔 걸 절대 남한테 쉽게 넘기지 말라는 귀한 교훈을 얻었잖아. 5년간 열심히 돈 벌어 집 사면 아이를 갖겠다고 하던 것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어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왔는데 아이가 있었다면 그런 완벽한 차단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나 집을 나올 때 시어머니를 마주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시기가 좋았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환갑기념으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니 그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나오기 아주 수월했죠. 그날 밤 오랜만에 돌아온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월급 350만 원이 온전히 내 손에 들어와. 이게 얼마만에 느껴보는 풍족함이지? 내가 번 돈은 나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쓸 거야.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제 노동의 대가를 제가 받는 당연한 그 권리가 그렇게 기쁜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죠. 그렇게 저는 새 출발의 두려움과 설렘을 느끼며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이혼한 바로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고민했지만 혹시나 일에 관련된 연락이 아닐까 싶어 전화를 받았죠. 상대는 뜻밖에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했는데 전날 밤 친구들과 과음하셨는지 목이 살짝 쉰 채로 황당한 말씀을 늘어놓으시더군요. 은서가 나다. 너 오늘 월급 날이지? 내가 어제 저녁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 앞에서 호텔비를 다 내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 그 환갑기념이라 스위트룸을 잡아서 300만 원이다. 계좌번호 보낼 테니 이쪽으로 송금 좀 해라.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핸드폰 화면만 한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아직 시어머니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분명하더군요. 그러니 5년이나 제 뒤통수를 쳐놓고도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또 돈을 보내라고 한 거겠죠? 자기가 한 짓을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으면서 오히려 비밀이 밝혀져 편해진 듯 대놓고 돈을 요구한 겁니다. 하긴 아들은 직장도 잃고 돈 8천만 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는데 저 아니면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30분 뒤 이번엔 시어머니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왔더군요. 그냥 받지 않으려다가 뭐라고 뻔뻔한 소리를 하는지 갑자기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피하면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 기분이 별로기도 했고요. 제가 전화를 받아 뭐라고 하기도 전에 또 시어머니가 대뜸 소리부터 지르시더군요. 야, 왜 아직도 입금 안 했냐? 빨리 해! 그 말에 전 아무렇지도 않게 웃음기를 머금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뭐야? 이게 미쳤나? 지금 시어미한테 장난하는 거야? 하지만 전 콧방귀를 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화 잘못하셨나봐요. 전 남편도 없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라뇨? 전화기 건너 뭐라고 떠들며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밖에 나가 핸드폰 번호를 변경했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영원히 연결되지 않도록요. 아마 그날 친구들 앞에서 큰소리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을 거예요. 빚만 잔뜩 있는 도박쟁이 아들한테서 300만 원을 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모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그날 저는 친구와 기분 전환 겸 호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소소하게 새 출발을 자축하는 외식이었죠. 그런데 레스토랑 안쪽 테이블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자와 그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멀끔하게 정장까지 차려입고 시어머니는 특유의 그 가식적이고 인자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저는 얼른 얼굴을 가린 채 그 테이블의 뒤쪽에 등을 대고 자리를 잡았어요. 분위기와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틀림없는 상견례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이혼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상견례라니. 그때 전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는 회사에서 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실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라 오래 일할 생각으로 다니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콧방귀를 끼게 되더라고요. 해고당한 지 반년도 더 넘은 사람이 무슨 직장 타령인지. 헌데 그건 잠시 후 이어질 전 시어머니의 말씀에 비하면 약과였어요. 우리 성호가 일만 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어 어느새 노총각이 됐네요. 좀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나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혼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인간이 노총각 행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아주 척척 맞는 게 모자 사기단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순간 이혼할 때 남았던 의문이 하나 풀리더군요. 전 남편이 이혼할 때 왜 그렇게 쉽게 응했는지 그제야 감이 왔어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상견례까지 진행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 이혼하기 전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질투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움이었어요. 여자 쪽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는 양복을 어색해하고 어머니는 메뉴판 가격부터 확인하는 걸로 봐서 무척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틀림없었죠. 저 사람들도 나처럼 당하겠네. 저 인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빚까지 잔뜩 있는데 노총각 행세까지 해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하나 봐. 그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여자의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는 걸 보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죠. 실례지만 따님을 정말 위하신다면 지금 만나는 남자에 대해 한 번만 더 알아보세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시고 채무 내역도 알아보세요. 꼭이요. 그 말만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죄 없는 사람들이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걸 알고도 모르는 척할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처음에 남편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줬던 친구에게서 듣게 됐어요. 야, 놀라지 말고 들어봐. 이성호 그 인간 고소당했다더라. 글쎄 이혼 사실 숨기고 총각 행세하면 결혼하려다가 딱 걸린 모양이야. 어떻게 알았는지 여자 쪽 부모님이 뒷조사한 것 같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심드렁하게 물었어요. 그래? 그 인간 참 가지가지한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더 기막힌 게 뭔 줄 알아?
그 여자가 엄청 순진한지 예비 시어머니가 혼수랑 결혼 준비 알아서 해준다고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결혼 비용 3천만 원을 전부 건넸다는 거야. 어머나, 그래서? 총각 행세도 모자라 백수주제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한 게 걸려서 파혼당했나 봐. 근데 그 시어머니가 정말 강적이더라. 글쎄 결혼 비용 한다고 받아챙긴 돈을 자기 명품백 사는 걸로 탕진했다는 거 있지?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래. 그 뒤로도 그 집구석은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서 그러는지 줄줄이 우환이 덮치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의 도박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 전세 보증금도 날리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까지 팔아 빚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할 만만한 며느리를 구할 수 없어서인지 시어머니는 마음의 병을 얻고 우울증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도박 중독 치료, 어머니는 우울증 치료. 모자가 나란히 정신과 신세를 지게 된 거죠. 전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시하던 체면과 허세가 전부 무너져 내렸다는 게 우습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저는 아쉽게 낭비한 5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도 이를 악물게 되는 경험이지만 그 일을 통해 제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단호한 결단을 통해 5년의 실수가 10년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 감사드리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지켜나가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